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챕터 10장 정부와 보건의료 시장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절 공공의료보험 체계와 관련해서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민간에서 어떤 보험의료 서비스를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보시면 공공이니까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의료보험 체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걸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만 볼게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거기 보시면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정부가 개입, 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공공병원의 이제 운영이 어떻게 잘 되는가? 질병 예방 관련한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어린이 예방 접종 사업 같은 것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 같은 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암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인데, 먼저 메디케어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메디케어. 네,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입 자격과 관련된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입 자격과 관련된 조건. 자, 메디케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65년도에 시작했군요. 일찍 시작했네. 65세, 같이 65, 60번 맞군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65세 이상이에요. 이상의, 거기 보시면 노인과 그리고 장애자에 대해서 케어를, 의료 측면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공공의료보험 제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제공합니까? 라고 하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차적인 목적은, 자, 1차적인 목적은, 자, 거기 보시면 노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쵸? 질 높은, 퀄리티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출 규모가 점점 계속 증가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고령화 현상 때문에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GDP의 7%, 2082년에는 거의 10%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제도로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경제적 능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은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그 이후에 소득이라든가 내가 자산이 얼마가 되는가, 자산에 대한 어떤 경제적 능력에 대한 테스트, 심사가 없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입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266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위에 가보시면 메디케어 관련된 지출 비용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가입 조건은 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급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여.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참가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정부에 의해서 돼야 되는가, 아니면 민간 부분에 의해서 돼야 되는가. 그죠? 주체가 정부가 될지 민간 부분이 될지 많은 나라에서 다른 결정을 하고 있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정부가 모든 병원을 다 소유하고 운영을 한대.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이 공급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관련된 서비스는 의료는 민간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메디케어 같은 것은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접 생산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재원 조달. 그러니까 보건의료는 민간이 하니까 이게 아닌 기타 부분을 정부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정부가 이렇게요. 메디케어 관련된 부분은 약간 믹스드 섞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HI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파트 A, 파트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트 A 프로그램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파트 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거기 보시면 병원 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HI라고 되어 있어요. 병원 관련된 보험. 네, 요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는 강제 가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서 강제 가입. 네, 모두 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은 병원 입원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진료비를 이제 지급해 주는 거죠. 전부 다 가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파트 B가 있습니다. 파트 B.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파트 B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보조 의료 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 의료 보험 이렇게 있네요. 이건 병원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조 의료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액.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아니라 의사의 어떤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 같은 것들이 여기 파트 B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의사에 의한 주문된 의료기구 및 약품. 어떤 약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와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요거는 병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외의 장소에서 받게 된 서비스. 이런 것들은 파트 B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한다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자,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HI는 여기 강제 가입 프로그램인데 얘는 임의 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이요. 임의 가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월별 블러블러 정도 되어 있고요. 밑에 또 굵은 고딕체로 보시면 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의 가입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른 네, 거기 보시면 차등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차등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 파트 A와 파트 B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재원 조달 한번 볼게요. 재원 조달 방식.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는 거냐면 여기요. 메디케어 관련해서 가입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혜택이 어떻게 혜택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HI라는 게 이게 병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트 A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급여세로 조달된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급여세 이렇게요. 근로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급여세로 대부분 조달이 된다. 급여세율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45로 반띵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급여세는
급여세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50%가 되는 거죠. 반반 이렇게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죠.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급여세 수입은 HI 기금에 적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적립금 가지고 의료 서비스 제공 병원에게 진료비가 지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부과 방식 pay as you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ay as you go 이렇게요. 페이고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급여세와 관련된 누가 재원이 있어야 돼. 세금 내는 사람은 급여를 받아야지 거기 급여세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정부가 적립을 했다가 그만큼 돈을 진료비에 대해서 부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I는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재정상의 향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재정 추계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갈 게 자꾸 커져. 그래서 이게 돈 쓸 일은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예산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병원과 관련된 요거는 여기 보시면 급여세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데, 여기 파트 B에 해당하는 보조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정에서 주로 조달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은 일반 재정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네요. 참고로 봐주시고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품 처방 전 급여가 있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조제를 하거나 이제 약품 우선 약국에서 약을 타게 되잖아요. 처방전과 관련된 의사가 처방을 하겠죠. 처방전과 관련된 급여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960년대 메디케어가 도입될 당시에는 진료비 중에서 약품 사용액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요 약품과 관련된 요 처방전 비용은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비중이 작았어요. 비중이 작았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았지만은 메디케어에서 약품 처방에 대한 급여를 그래서 별로 지급하진 않았습니다. 비중도 작았으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후 의약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게 되었다,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주 5번 한번 볼까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환자가 병원 입원비와 진료의사에 대한 진료비를 따로따로 지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요. 거기 보니까 2005년에는 미국인 2천억 원 달러를 처방약품의 구입에 지출하게 되었고, 처방전 작성 건수도 33억 건이니까 약간 감이 없는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은요, 이런 관련이 나와 있어요. 점차 이렇게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도 거기 뭐 재미난 그림이 있죠. 여보게 메디케어가 엉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기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만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약품, 신약 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약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런 처방전 관련된 비용이 지출이 커지게 돼서 이거와 관련된 지출 비중도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메디케어 하에서의 비용 관리. 그래서 비용을 관리해야 돼요. 비용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하게 돼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사전적 지불 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사후적 지불 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후적 지불 체제 한번 볼게요. 사후적인 지불 체제와 사전적인 지불 체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전적인
지불체제.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맞아요. 약품 관련된 아니면 의료 관련된 메디케어 관련된 비용이 자꾸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어떻게 보면 보완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의료비 지출은 1965년 메디케어 도입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의 증가는 메디케어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는 사후적 지불체제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대요. 사후적 지불체제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다음 줄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후적 지불체제 하에서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를 한 다음에 먼저 진료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공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사후적으로 청구. 그러니까 먼저 진료받고 받은 다음에 그 뭐 진료 영수증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말 그대로 사후적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을 청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사후적 지불 체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이러한 제3자 지불 체제 하에서는 내가 안 내고 딴 사람이 내주는 거야. 정부가 내거나 고용주가 내거나 누군가가 내줘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갔어. 그럼 영수증 제출하시면요.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비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택할 때 밥을 먹는다 할게요. 어떻게 싼 밥을 먹겠어요? 비싼 밥을 먹겠어요? 당연히 진료받을 때 비싼 진료를 받겠죠. 병원도 자꾸 그거를 권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 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걸 받게 되는 거니까 비용 절감 유인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 유인이 없어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꾸자꾸 비용 증가 커져. 다음 달락 볼게요. 빠른 비용 상승에 직면한 메디케어 제도는 1983년 진료비 지불 체제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전적 지불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사전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PPS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진료비가 결정돼. 그러니까 진료 이전에 진료 받기 전에 네, 거기 보시면 얼마 돈 지급되는 거야. 진료비가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갈 때 내가 먹은 다음에 영수증 첨부하는 게 아니라 야, 너 10,000원어치까지 먹어. 그 이상 비싼 거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메디케어의 사전적 지불은 구체적으로 포괄수가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괄수가제 이렇게요. 아예 포괄해가지고 그냥 퉁 해가지고 비용을 거기 그냥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DRGS 이렇게 통해서 나와 있고요. 거기 보니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자, 거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질병을요, 이제 분류를 합니다. 질병군을 500가지로 분류하고요. 질병과 관련된 군을 500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적게 드는 거 등등등. 우리도 이제 식비를 할 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회식으로 인한 식비냐, 그냥 점심값이냐, 회사에서도 이제 식대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 메디케어 파트 A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질병군이 결정돼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질병군에 속하는군, 암이냐 아니면 그냥 뭐 등등등이냐 이걸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진료비가 병원에 지급돼. 그래서 이미 이제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에 맞춰서 비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류 후에 요 질병군에 따라서 진료비가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결정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질병군에 대한 진료비는 그 질병군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어떤 표준 단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민간 의료보험제에서 인두제, 사람에 따라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기 위에 사후적 지불체제는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미 다 비용이 얼마 절감됐어. 내가 만약에 이 환자에 대해서 돈을 5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았어. 근데 그 이상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가능한 한 똑같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좀 싸게 치료해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병원이나 의사가 비용 절감 유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에 어떤 유인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있어. 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시면 네,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만일 병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진료비 보상액보다 비용을 덜 지출하게 되면 진료비 보상액과 그 실제 소요액 간의 차액은 병원의 이윤으로 남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싸게 비용 절감 효과가 되면 그럼 병원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거보다 실제 비용보다 보상액이 더 적게 되면 차액은 병원 네가 다 부담해. 이렇게 되니까 병원에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락 27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270페이지.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거기 보시면 메디케어 파트 B의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89년 미국 의회는 의사 진료에 대한 지불 보상 제도를 개편했대요. 뭔가 하면은 용어만 살짝 봐주세요. 상대 투입 가치 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투입이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환자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은 아니겠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입했냐 이거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자, 상대 가치는 각종 의료 행위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의 시간과 노력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대 투입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대 투입, 가치 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가치 체제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의사가 투입한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정성이라 할까? 노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용을 이제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진료비에 대한 보상은 이 상대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취지는 뭐다?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사로 하여금 진료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전부 다 그러니까 진료 관련된 거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어떤 유인 체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행위가 뭐로 귀결됩니까? 맞아요. 의료비 관련 지출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다음 줄에 한번 볼게요. 이러한 체제가 사전적 진료 지불 제도로 나아가는 것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사전적 요거랑 맥락이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체제도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 체제 범주에 속하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비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아주 민감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 투입 가치 체제는 가격을 그냥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뭔가 의사가 줄이려는 유인보단 됐어 단가를 그냥 통제해버리는 정부가 그냥 정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1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메디케어 비용관리 서비스 체제 해가지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메디케어 수혜자로 하여금 HMO에 가입을 허용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세 번째 줄 볼게요. 가입자 1인당 일정한 금액을 메디케어로부터 지급받도록 하게 된다. 이것도 전부 다 그렇죠. 비용을 절감시키려는 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3 메디케어 거기 보시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에 대한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한 건 알겠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메디케어가 거기 제목을 보세요. 의료비 지출과 건강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요. 지출과 건강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었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는 메디케어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정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비용 통제를 위해서 자꾸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그래서 통제를 시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노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합니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비용 지출은 어떤 편익? 그러니까 비용을 이렇게 자꾸 올라갔어. 근데 만약에 편익이 커지면은 사실은 쓴 만큼 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면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지. 야, 이거와 관련해서 편익은 뭐 있었을까? 이거요. 편익을 한번 보자는 거야. 사람들이 건강해졌어? 이거요. 건강해졌으면 사실은 뭐 그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그거 편익이 뭘 유발했는가 볼 때요. 뭐 거기 보시면 주르륵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세요. 그거 하기 전에 메디케어가 실제로 노인 의료비를 증가시켰는가? 그거는 메디케어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먼저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의료비 상승이 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272페이지 가볼게요. 아무튼 메디케어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인들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달락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의료비 지출 증가에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호전되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료비 비용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았고요. 두 번째 달락에 한번 보시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가 과연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호전되었는가? 요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스트와 더불어서 편익을 비교해 봐서 비용 편익 분석이죠. 편익이 더 크게 되면은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어떤 연구 결과를 한번 뭐 많이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메디케어 도입 이전과 이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메디케어 도입이 노인의 사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놀라운 결과죠. 어떻게 보면. 노인의 사망률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률을 이게 감소를 시키지 못했다.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자들도 보니까 메디케어 지출했는데 생존 확률을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건강 상태에 별로 영향이 없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효과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볼게요. 메디케어 지출이 그 세 번째 단락이죠. 메디케어 지출이 건강 상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야, 그러면 이거는 편익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편익은 0이야? 이거 레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아이, 그건 아니고 뭐냐면 거기 보시면 챕터 9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위험을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후생 복리가 향상된다. 그래서 후생과 복리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이제 직접 사망 확률을 줄이지 못했지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위험 감소에 대한 편익과 혜택은 주로 누가 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런 것들은 저소득계층이 또 혜택을 많이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계층의 이런 측면에서의 혜택이 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라든가 편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또 메디케어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수행.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본다라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건대 메디케어의 편익은
거기 보시면 노인층의 건강 관련 지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발생하게 되며 건강 상태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없었지만 그런 뭔가 불안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우리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